그날 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죽음 위협과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단순한 협박도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제인은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판을 이미 오래전부터 짜두었고 그 누군가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부터 제인은 세리의 통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남편 황기찬의 곁을 파고드는 세리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불길한 직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리의 목소리 속엔 미묘한 떨림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산되어 있었다. 이번 일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황기찬을 위협하는 척하고 내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나를 다시 믿게 될 거예요. 그 계획은 악랄하면서도 치밀했다. 하지만 제인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제인에게 완벽한 역전 기회를 던져준 셈이었다. 제인은 곧바로 의사 김도윤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세리의 함정을 그대로 이용하겠어요. 나를 찌르게 한 뒤 남편을 구하는 영웅이 될 거예요.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칼날이 조금만 깊어져도 당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곁에 있잖아요. 응급처치 준비만 해주세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 여자의 복수심은 어떤 경고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제인은 세리의 심부름꾼으로 고용된 괴한을 찾아갔다. 황기찬 대신 나를 찔러요. 돈은 3배로 주겠어요. 괴한은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인이 내민 현금 봉투와 정확한 찔러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왼쪽 옆구리 아래 깊지 않게. 하지만 연기는 진짜처럼. 그 거래는 짧았지만 이후 모든 것을 바꿀 폭풍의 씨앗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YL그룹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괴한이 칼을 들고 황기찬을 향해 돌진하자 제인은 미리 정해둔 타이밍에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던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기찬의 표정이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이 뒤섞인 그 눈빛. 제인은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제인의 상처를 꿰매는 동안 세리는 충격과 분노로 속이 뒤틀리고 있었다. 자신이 준비한 연극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찬에게 다가가 변명했지만 이미 홍 사장의 자백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강세리가 시킨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찬의 마음속 남아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후였다. 의식을 되찾은 황기만이 입을 열었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세리가 전 남편 아이를 속인 거야. 기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절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세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오해야. 제인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기찬은 차갑게 잘라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경찰의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여왔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제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다음은 황기찬 차례예요. 그의 과거를 파헤쳐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한 여자의 승리가 아니라 끝없는 나락으로 걸어가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 제인도 모르게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떨리는 손끝에 포착됐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 정말 황기찬 때문일까요?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다. 그 한 줄의 문장이 그녀가 믿고 있던 모든 진실을 흔들기 시작했다. 제인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장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진짜라면?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황기찬을 증오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와 연관이 있다면
제인의 복수 계획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었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황기찬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며칠 뒤 제인은 익명의 발신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YL그룹과 오랫동안 얽혀있던 투자 브로커 박태영의 이름이 나왔다. 그는 10년 전 제인의 아버지가 참여했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 투자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가 제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고 그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 셈이었다. 제인은 박태영을 은밀히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세월에 찌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당신 아버지 사건, 황기찬 혼자 한 일이 아니오. 그 뒤엔 회장이 있었지. YL그룹의 절대 권력자이자 제인의 친아버지. 제인의 숨이 막혔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들 같은 황기찬조차 이용했으니까. 그날 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강규철의 옛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제인의 표정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 가지 진실 사이에 서 있었다. 황기찬을 무너뜨리려는 복수와 친아버지의 배신을 파헤쳐야 하는 새로운 전쟁. 그러던 중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도윤 씨 맞죠? 강세리 씨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인의 귓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세리가 행복한 건 원치 않았지만 그녀가 죽는 것도 계획에 없었다. 더구나 세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적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세리의 말, 박태영의 폭로, 그리고 정체불명의 메시지. 모든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제인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황기찬이 제인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 뒤를 조사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한치의 여유도 없었다. 나도 알아냈어. 당신이 괴한과 거래했다는 걸. 제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걸까 아니면 기찬의 심리전일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어떤 남자의 시신 그리고 그 곁에 떨어진 제인의 반지. 제인은 사진 속 시신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빛바랜 조명 속에서도 그 얼굴은 선명했다. 박태영이었다. 불과 이틀 전 제인에게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흘려준 그 남자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도윤이 사진을 확대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반지 이거 당신 거 맞죠? 제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살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던 반지였다. 아마 집 안 어딘가에 떨어진 줄 알았던 그것이 박태영의 시신 옆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도윤은 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저까지도.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제인은 한순간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황기찬을 무너뜨리는 복수, 또 하나는 자신에게 씌워진 살인 누명을 벗기는 일. 며칠 뒤 박태영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기사에는 유령 용의자 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반복되었지만 제인은 그 유일한 표적이 자신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기사는 강규철 회장의 이름을 슬쩍 언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YL그룹 내부의 비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그 문장은 제인의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다. 비자금. 아버지의 죽음, 황기찬의 성공, 강규철의 권력. 모든 것이 이 한 단어와 연결되는 듯했다. 그날 밤 제인은 황기찬에게 불쑥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단둘이. 그 목소리엔 평소의 도발이나 냉소가 없었다. 대신 깊은 무게와 묘한 불안이 묻어 있었다. 기찬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만남의 자리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다. 기찬은 제인을 보자마자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괴한을 매수한 건 내가 확인했어. 그런데 왜 박태영이 죽은 거지? 제인은 단호하게 눈을 마주쳤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당신 혹시 아버지 죽음이 강규철 회장과 관련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기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짧은 망설임이 스쳤다. 그 얘기 누가 한 거야? 제인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봤다. 그 눈 속엔 오래 숨겨둔 비밀이 깜빡이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를 더 이어가기 전에 기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제인을 바라봤다. 세리가 병원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내 이름을 댔다. 박태영을 죽인 사람이 너라고. 제인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이제 단순한 복수의 게임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황기찬과의 전쟁, 강규철의 배신, 그리고 세리의 기습적인 반격까지. 하지만 제인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놈이 누구든 끝까지 끌어내리겠어. 그때 라운지 창밖에 서 있는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제인의 시선을 끌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손에 쥔 것은 분명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였다. 제인이 마지막으로 본 건 그 남자가 서서히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 싸움의 진짜 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황기찬이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인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섞여 있었다. 제인은 차갑게 손을 빼내며 말했다. 지금 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둘 다 끝장날 겁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섰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남겨진 건 벤치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름 한 롤과 손으로 급히 적은 메모가 있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이걸 현상해.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부터 의심해. 제인은 필름을 숨기듯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줘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제인을 도와야 한다는 충성심과 이제 그만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틀 후 필름은 현상됐다. 사진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제인의 아버지가 회의실에서 강규철과 황기찬, 그리고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회의에서 건네진 두꺼운 서류 봉투와 현금 다발,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는 순간 황기찬이 아니라 강규철이 서류를 빼앗는 모습이었다. 제인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친아버지를 직접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날 밤 황기찬이 제인을 찾아왔다. 세리가 또 얘기했어. 너랑 박태영, 그리고 이 증거들까지. 기찬은 손에 다른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은 제인의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제인이 아직 어린 소녀였던 시절 병원 복도에서 강규철의 손을 붙잡고 우는 장면이었다. 넌 그때 뭘 본 거야? 제인은 대답 대신 사진을 빼서 찢어버렸다. 내가 본 건 내가 무너뜨릴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 한마디에 기찬은 미묘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우리 거래하자. 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사람을 함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서로의 목을 겨누는 거야. 제인은 잠시 그의 눈을 응시했다. 이 거래는 위험했다. 하지만 서로를 죽이기로 약속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맹은 없었다. 그렇게 손을 맞잡는 순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강세리 씨가 사라졌습니다. 제인의 눈동자가 좁아졌다. 세리가 살아있는 한 이 싸움은 언제든 새로운 국면으로 뒤집힐 수 있었다.